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침묵이라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지를 파헤칠 것입니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 솔직함을 이용합니다. 정직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지금은 전략적 침묵이 생존 그 자체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집값은 좀 올랐느냐? 퇴직금으로 뭘 하고 지내느냐?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따뜻한 안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단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와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통장 잔고 하나로 환산되어 버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는 안타깝게도 늘 선의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숫자를 내뱉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본능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류학에서는 이를 사회문화적 계층 분류 본능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자원의 많고 적음은 곧 권력의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대의 자원량을 파악하는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고유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특정 금액으로 환산된 하나의 경제 단위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적게 받는다는 걸 알면 시기심이 싹 틉니다. 반대로 나보다 많이 받는다는 걸 알면 은근히 밥값을 기대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보냅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공개되는 순간 평등했던 우정의 테이블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옛격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는 연인 사이의 비밀보다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인 사이의 비밀은 헤어지면 끝나지만 돈에 관한 정보는 한번 퍼지면 영원히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급여라는 뜻의 영어 단어 샐러리의 어원을 아시나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돈 대신 쓰일 만큼 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소금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도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내역까지 자랑스럽게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정보는 한번 밖으로 나가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수십 명의 입을 거치며 왜곡됩니다. 처음에는 사실이었던 것이 점점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경제적 형편을 물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최고의 방패가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상대의 상상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부자인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의 탐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중한 경계선입니다. 상대는 이 말 앞에서 더 파고들 명분을 잃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 그 정도도 말 못하느냐고요. 그 사람에게 나쁜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발효되고 변형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요즘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한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 말이 한 달이 건너면 좀 빠듯하다더라가 됩니다. 두 달이 건너면 거의 망했다더라가 됩니다. 세 달이 건너면 쌀쌀돈도 없다더라는 흉측한 소문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자극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 부릅니다. 좋은 소식은 금방 잊히지만 나쁜 소식은 오래 기억되고 더 빨리 퍼집니다. 그러니 누가 집값을 물어보면 이렇게 넘기세요. 밥 세끼 굶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하고 웃으며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혹은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제 희망사항보다는 한참 낫습니다. 라고 농담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유머로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피로도를 낮추는 고급 기술입니다. 웃음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부드러운 핸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웃음 뒤에 숨겨진 거절을 눈치채면서도 불쾌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머의 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사람을 분류하는 도구가 되지만 침묵은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신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값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며 속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을 침묵이라는 금고에 단단히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만큼이나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자식과 가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집니다. 요즘 아드님은 뭐 하나? 따님은 결혼 소식 없나? 며느리랑은 사이가 어떤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처럼 긴장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순수한 관심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의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위험한 호기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대답을 통해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가정사를 안주 삼아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타인의 가정사에 대한 호기심은 대부분 선의가 아니라 비교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내 집안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자식 이야기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눈부신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씁쓸한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먼저 자랑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 우리 딸이 큰 상을 받았다고 말할 때의 쾌감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비교의 잣대가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됩니다. 그 박탈감은 시간이 지나며 시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축하의 박수 소리가 클수록 그 뒤에 숨겨진 질투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랑을 많이 할수록 모임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점점 불편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반대의 경우인 하소연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는 연락 한 통 없다. 며느리가 너무 무심하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 갔냐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집도 속사정은 엉망이라며 수군거립니다. 위로의 탈을 쓴 구경꾼들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그 불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당사자에게 도달합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는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모정에 금이 갑니다. 그 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허물은 안에서 고치고 가족의 공은 안에서 즐기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어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밖으로 나간 가정사는 반드시 변형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한 말과 전혀 다른 형태로 자식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증발하고 오해만 남습니다.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유아를 뜻하는 인펀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인판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는 부모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이미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밖에서 대변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들의 입을 다시 막아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족 투사 과정이라 부릅니다. 부모가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적 과제를 자식에게 투영하는 현상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런 무의식적 경계 침범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아주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는 건 그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잘 꾸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너무 자주 연락이 오면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대치를 낮출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거울 속의 나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다 큰 자식이 내 뜻대로 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자식 이야기를 물을 때 가장 우아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여러분의 품격을 유지하는 최고의 대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하소연의 재료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르다가 세상으로 돌려보낸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가정사를 파고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목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못 됩니다. 하고 웃으며 넘기세요. 반복되는 질문에 똑같은 대답으로 응수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가벼워질수록 집안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가족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너그러운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존경받는 부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오히려 권위가 선명해진다는 사실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방, 즉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요즘 너무 우울하다.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있다.
사는 게 허무하다 같은 고백들입니다. 특히 분위기가 무르익은 자리에서는 이런 말들이 진정한 우정의 증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너를 믿기 때문이야. 라는 심정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순간의 털어놓음이 주는 해방감은 아주 짧습니다. 길어야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의 권력 불균형은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상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대칭적 정보 권력이라 부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보다 상대가 나에 대해 더 많이 알 때 권력의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오늘은 고요해도 내일은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일은 어떤 이유로든 나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그렇게 유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나누었던 비밀은 신뢰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그 비밀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 노출의 역설입니다. 가까워지려고 보여준 약점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동양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바다는 깊을수록 고요하다고요. 얕은 개울은 졸졸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는 침묵합니다.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내면에 그만큼 깊은 바다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연결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말이 없는 존재에게 마음을 기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이든 자연이든 일기장이든 말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여러분의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편지 끝에 쓰는 진심을 담아라는 뜻의 영어 단어 신시어의 어원입니다. 라틴어 시네케라에서 왔는데 이는 밀랍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가들이 작품의 흠집을 가리려고 밀랍을 바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조각가들은 밀랍을 쓰지 않았죠. 여기서 진심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내 흠집을 타인에게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흠집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덧대지 않는 담백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픔을 전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건가요? 너무 삭막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범위를 지혜롭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깊은 속마음은 어디에 허락해야 할까요? 일기장이나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검증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열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벽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깊이 이해해 주기보다는 한 줄 평가로 낙인 찍기 바쁩니다.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딱지가 한번 붙으면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독일어의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쾌감을 뜻하죠. 이것은 특별히 못된 사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두운 단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고백할 때 상대가 보이는
위로의 표정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안도의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불행은 나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요. 내 슬픔이 남에게는 은밀한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누군가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을 때 그 질문의 온도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걱정해서 묻는 것인지 가십거리를 낚으려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긍정의 언어로 매듭 짓는 것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냅니다. 라고요. 이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고통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약점은 노출되는 순간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감추어진 약점은 인내의 증거가 됩니다. 하소연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들 속으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면을 묵묵히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저분은 참 단단한 분이라는 인상이 곧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권위가 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그 상처를 길거리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린 마음을 침묵이라는 부드러운 이불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아픔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기에 상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든든한 빗장을 거십시오. 그 빗장 뒤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그림자, 즉 흑역사와 치명적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도 왕년에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흔들렸지. 젊을 때 정말 철없는 짓을 했어. 이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인간미를 보여주는 솔직함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나를 이해해줄 거라 착각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더 넓게 받아들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효율적입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10배나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99가지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단 한 가지의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상대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본질로 고착됩니다. 99번을 잘해도 한 번의 과거 고백이 전부를 뒤집습니다. 저 사람은 결국 그런 판단을 했던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동양의 격언에 사만한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말이 끄는 빠른 마차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허물은 한번 세상에 나가면 더 이상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퍼져나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불을 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기억이 아직 내 머릿속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것을 꺼내어 세상에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잊힐 권리를 스스로 지킬 때 더 우아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립니다.
노스텔지어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그리스어 노스토스, 즉 귀향과 알고스, 즉 고통이 합쳐진 말입니다. 원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맑아진 물을 손으로 휘저어 다시 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고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단단한 태도로 증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나 이제 변했어라는 100마디보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행동 한 번에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자기제시론이라 합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능의 결정체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우리는 과거를 끌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는 말만큼 사람을 만만해 보이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왕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말합니다. 어떤 지인이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정갈하게 옷을 입으며 현재를 살았습니다. 수십 년 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겪고도 저런 품격을 유지하다니, 라며요. 고백이 아니라 증명이 만든 권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옛날에 크게 후회한 일이 있냐고 물으면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세요. 다 지난 일이죠.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세련된 거절입니다. 상대가 집요하게 파고들면 그때도 간단히 끊으세요.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많아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설명은 곧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은 가치를 깎아내리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지나간 페이지에는 오타도 있고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를 자꾸 펼쳐서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는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가 흥미로우면 이전의 오타는 금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는 성실함이 과거를 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두십시오. 현재라는 무대를 품격 있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솔직함이 지나치면 무례가 되고 고백이 지나치면 무방비가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굳게 닫아야 할 4개의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돈, 가정사, 약점, 그리고 과거라는 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문을 닫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문은 닫되 다른 한쪽에서는 향기로운 문을 새로 여는 사람입니다. 캐묻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헤집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화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의 언어이자 성장의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주제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연금 이야기가 전부인 대화가 반복됩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이런 주제들은 대체로 결핍과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취향과 자연, 예술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양의 격언의 배움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시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라는 지혜입니다. 누가 요즘 재미있는 일이 있냐고 물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뭐가 재밌겠느냐고 답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맞는 꽃향기가 매일 다르더군요. 라고 답하는 것이죠. 전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됩니다. 후자는 함께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나요? 보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틴어 아마레, 즉 사랑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언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좋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배움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뒷받침됩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의 연결망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느냐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가능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워질 뿐입니다. 품격 있는 대답의 핵심은 현재의 리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나 자식 이야기로 여러분의 평화를 흔들려 한다면 우아하게 화제를 전환하세요. 감사하게 살지요. 요즘은 산책길에 들리는 새소리가 참 좋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답하는 순간 질문자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궁금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누리는 여유로운 세계에 초대받고 싶어 하겠죠. 이것이 세련된 화제 전환의 기술이자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곤란한 질문 앞에서는 닫는 문장을 먼저 쓰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같은 말로 침입을 막으세요. 그 다음에는 전환 문장으로 분위기를 바꾸세요.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며 상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취향과 배움이라는 고급 주제를 살짝 얹으세요.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어떤 자리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의 여백이 그 사람을 더 크고 깊게 보이게 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예의는 타인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품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소란스러운 말들을 모두 흘려보내세요. 마음을 어지럽혔던 불편한 질문들도 함께 보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침묵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갑옷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